2009 개정 교육과정, 그게 진화론 교육의 큰 전환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뭐가 제일 큰 변화라 그랬었습니까? 시간 순으로 우주의 시작부터 인류의 출현까지를 시간 순으로 연결해서 붙여서 가르치는 거, 그게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역사로 가르치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과학 시간에 가르치지만 역사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어디에 영향을 준다? 예, 인간의 존재 규정, 그죠? 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위험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저께 1강, 2강을 통해서 한 거는 우주의 시작 부분하고 지구의 시작 부분까지를 이 첫 번째 덩어리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 과정이 딱 여기에 대응해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진화론 교육 방향이 이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벌써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우주, 태양계, 지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자, 지구가 무작위적인 충돌로 해가지고 그렇게 벌벌 끓는 마그마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치고 그게 냉각이 된 다음에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 말하는 게 화학 진화예요. 왜냐면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명체의 기원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화학 진화. 예. 그거를 이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3강 페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강 64페이지. 64페이지. 자, 첫 번째 문장을 이제 유념해서 보겠어요. 과학 교과서는 생명에 대해 뭐를 가르치고 있다? 네, 지금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생명과 생물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론은 신다윈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신다윈주의가 뭐냐? 그 밑에 줄. 최초의 세포 하나가 뭘 통해 만들어져요?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모든 이런 교과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생명의 기원은 뭐예요? 물질이죠. 화학 반응은 물질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던가요? 모든 기원을 오직 물질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거. 세 글자. 그렇죠.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써놔야 되겠죠, 이런 거는. 돌이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원, 우주든 생명이든 인간이든 모든 기원을 물질적 요소만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현대에 나온 이론이에요? 아니요. 고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환원해서 말하면 진화론은 현대판 유물론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그러면 첫 세포가 만들어졌다 치고 그 세포의 유전 복제 과정에서 발생한 돌연변이와 생존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 자연 선택, 두 가지 말이 나왔어요. 오늘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이걸 할 거예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이 두 원리가 진화의 원리라고 배워요, 교과서에서. 이 두 원리를 통해서 지구에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하게 됐다라는 이 전체적인 맥락의 진화 이론을 신다윈주의라고 하는데 고스란히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생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명이 무엇일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0.1초 만에 나와야 되는 대답? 우리 하울람은 그래도 나오네요. 어느 교회 가도 안 나와요, 이 대답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냥 바로 탁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또 예수님. 대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말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예요. 생명이란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 자외선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한 거. 여러분, 우리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다양해요. 그죠? 그런데 영어로는 훨씬 쉬워요. 생물, 또 생명, 전부 다 뭐예요? 생물, 생명, 생명체. 우리는 세 가지 말로 부를 수 있는데 전부 다 life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뭐죠? 최초의 life가 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교과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는 성캄브리아기 바다에서 생명이라는 게 만들어졌대.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다른 페이지 같은 교과서예요. 지구에서는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다인주의에 입각한 진화론은 뭘로 시작해요? 이렇게 화학 반응으로 뭐가 생겼어요? 라이프가 생겼어요. 화학 반응이 라이프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다인주의는 다른 말로 현대종합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정리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진화론 교육을 받으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요? 자, 이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 도대체 우리한테 벌어지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있나요? 있어요? 네. 네, 그 문제들을 오늘 두 강의를 통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지금 이 그림, 우리가 진화론 그림에서 많이 보는 그림이죠. 여기서 화학 반응으로 생겨난 첫 번째 생명체가 어디 있어요? 요거. 예, 요거. 그죠? 네. 요게 모든 생물의 뭐라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오늘. 근데 이게 바로 다윈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사적인 편지에서 따뜻한 작은 연못에서 생명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금 왜 사적인 편지에다가 주장을 했냐면 이 당시만 해도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성인들, 당시의 유럽의 지성인들한테 영향을 크게 끼쳤어요. 그리고 진화론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래도 유럽 사회에 교회가 강력할 때예요. 1800년대니까. 그래서 눈치가 보인 거예요. 진화론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리고 생명, 라이프, 생명의 기원을 물질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책으로는 요거는 출판을 하지 못하고 사적인 편지,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에다가, 당시에는 뭐 저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서로 편지로 이 자기들의 의견을 교환을 했거든요. 예, 요런 그 교환한 편지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다인주의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윈의 생각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옆에 페이지 65쪽. 만약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세포의 자연 발생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면, 자, 지금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의 자연 발생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첫 번째 생명체, 첫 번째 조상이 없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더 나아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판결되어야 마땅하다면 공교육이 지금까지 전달해온 생명의 시작에 관한 지식들은 과학이 아니라 뭐예요? 신다인주의를 신봉하는 신념, 신앙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모든 생물의 진화 이론이 단 하나의 세포의 시작에 의존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진화론의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신앙인이 공적인 영역에서 발을 딛지 말라고 말해온 그 프레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자, 그러니까 이걸 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걸 발판으로 우리가 뭘 확보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은 창조,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 가르쳐. 창조를 믿는 사람은 공적인 일도 못 맡아. 비상식적이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 청문회 때 받은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아직도 창조를 믿으세요? 창조를 믿으면서 어떻게 공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았죠. 그리고 맹비난을 받았죠.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요. 가끔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말을 바꿔야겠어요. 가끔 나타나요. 왜 가끔 나타나요? 참된 신앙인이 별로 없어서 가끔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도 하고, 이걸 드러내기만 하면 뭘 받으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정부의 일을 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공적인 일을 맡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 맡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국회의원 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신은 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대놓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건 단지 우리가 진짜 무엇이냐를 아는 거에도 문제가 걸려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우리를 가두는 프레임, 너희들은 신앙이니까 니네 종교 안에서만 그거, 종교 생활로만 그거를 말하고 공적인 영역, 사회, 교육, 문화, 정치, 이 공적인 영역엔 들고 오지 마 라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질문. 교과서는 생명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화학 반응의 산물, 그죠? 물질의 산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밑에 생명이 우주 어디서든 자연 발생되는 것이라면, 자, 그럼 교과서의 논리대로라면 지구에서만 굳이 생명이 발생될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렇게 다뤘던 외계 생명체라든지 외계인의 존재를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어디서든지 물질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면 물질적인 반응은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 반응이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믿으니까 어디서든지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외계인과 외계 생명체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고, 동시에 그러면 생명이 어디서든지 자연 발생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생명 구원을 핵심 교리로 하는 기독교의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굴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밖에 생명을 주실 분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생명이 어디서든지 자연 발생이 된대. 화학 반응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 따로 있는 거야. 예수님 말고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의 사고체계가 근대 시대 이후로 이분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 물질계를 다루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거긴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데 육적인 생명은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생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걸려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스터디 3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큰 1번 시작. 2번, 3번. 네, 그러면 생명 발생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슈지만 이미 과거에 핫 이슈였던 적이 있어서 그 논쟁사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분별력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접근들을 아마 어제부터 경험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저 선생님은 과학사를 정리해 주는구나. 그죠? 그냥 단지 하나의 그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 이론을 대할 때 굉장히 큰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사적인 접근을 항상 이렇게 병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와 생명의 설계도, 이건 뭐냐면 다윈 시대의 아이디어를 지금도 우리 애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21세기의 우리의 과학 지식으로 다시 한번 그 이론을 검토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친 생명. 우리 어저께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원론의 기준을 세웠어요. 복습하셨어요, 혹시? 1년 동안 복습하실 거죠? 네. 네, 복습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교과서가 필요한 거예요. 남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200년의 싸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과학적인 실험이라는 게 옛날부터 했던 게 아니라 한 1600년대부터 과학 실험이라는 게 행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를 무슨 시기라고 불러요? 과학 혁명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대 과학이라는 게 1600년대에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그 과학 혁명기의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천문 우주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를 다루는 분야에서도 과학 혁명기의 이 흐름을 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현대 과학적인 그런 실험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디예요. 이 레디라는 사람이 자연 발생을 반박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대 과학적인 실험이다 했을 때는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험을 하면서 정반대의 대조 실험을 해야 돼요. 들어본 것 같죠? 대조 실험.
맞아요. 그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레디의 실험을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뚜껑을 연 채로 이렇게 놔두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파리가 들어와서 알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알에서 새끼가 번식하겠죠. 근데 이거를 관찰을 안 하고 파리가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24시간 지켜보고 뭐 CCTV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갔다가 왔더니 알이 있어. 그러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자연 발생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르크 마개로 완전히 밀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으로 막아가지고 공기는 통하는데 이 위에다가 알을 놓고 갈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실험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결과를 예상하시겠죠? 코르크 마개로 막은 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자, 지금 대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명백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뭐요? 외부에서 생물이 들어와서 번식을 했을 때만 생물이 생긴다.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생물이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생물이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번식이에요. 네, 외부에 생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물질이, 즉 무생물이 생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일단 반박하는 1번에 반박하는 체계적인 실험을 했는데, 밑에 레디의 실험에서 코르크 마개로 막은 병에서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쓸 수 있으시죠? 영양물질이 있어도 외부로부터 생물이 유입되지 않는 한 새로운 생물이 생겨나지 않는다. 아, 길다, 그죠? 뒤에 답지 다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레디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생물의 자연 발생을 지지하는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실험을 했는데 이 생물의 자연 발생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실험은 보이는 생물체만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과학이 살살살살 발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냐면 미생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물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아? 지금 이 실험만으로는 지금 여기서 미생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어떻게 양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은 자연 발생되지 않는다, 레디같이 그걸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생명은 물질로부터 나와 라는 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고 팽팽히 경쟁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에서 너가 실험했어? 그럼 나도 실험할게. 이런 거예요. 헐먼트라는 이 과학자가 쌀가루에다가 땀으로 더러워진 셔츠에다가 기름을 붓고 우유를 붓고 항아리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머, 쥐가 나왔네? 그래서 생명이 자연 발생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헐먼트는 유명한 의사였고 존경받는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아직은 근대 과학, 아직 과학혁명기가 무르익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저기서 땀방울 셔츠에서 나왔다라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지금 이제 드디어 보이지 않는 생물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뭐의 발명을 통해서? 현미경의 발명을 통해서. 이 현미경을 발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레우엔후크라는 사람인데, 레베누크라고 옛날에 이제 발음을 하죠. 예. 레이엔후크는 이제 그 네덜란드식 발음이에요. 이 사람 이제 출생지에 따라서 이 이름 발음을 이제 바꿨는데, 당시 이제 현미경인데 그 당시에 현미경의 그 해상도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지금 보이세요? 그 현미경으로 본 렌즈 안에 좁쌀 같은 동글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지금 그게 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보긴 보는데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쌀알갱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복잡한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고 그냥 작은 물질 덩어리들이,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과학자들조차도 세포는 푸딩 조각 같은 거야,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들이 조금 뭐 어떻게 뭉치고 반응하면은 세포가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생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한쪽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죠. 1600년대의 이 논쟁이 1700년대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이제 리덤이라는 과학자가 또 실험을 해요. 고기 국물을 잠시 끓였어요. 그리고 나서 밀봉을 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밀봉하면 바깥에 있는 거이 못 들어오죠.
근데 고기 국물이 탁해졌어요. 탁해졌다는 건 거기서 미생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봐봐. 내가 멸균을 하고, 이제 끓였다는 건 멸균이죠. 멸균을 하고 밀봉까지 하고 놔뒀는데 미생물이 저절로 생겼잖아. 그럼 이 실험은 뭘 지지하는 실험이에요?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맞아 또 하면서 또 그쪽에서 한쪽에서 막 박수 막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딱 이럴 때 또 깐깐한 과학자가 등장했어요. 스팔란짠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내가 좀 보니까 니더의 실험은 너무 고기 국물을 살짝 끓였어. 꼼수 같아. 너무 살짝 끓였어. 완전히 멸균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든지요, 처음에 터뜨리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거를 반박하려면 어때야 돼요? 매우 힘들어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매우 집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었냐면 스팔란짜리가 실험을 수백 번을 합니다. 수백 번.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번의 형태로 짧게도 끓이고 길게도 끓이고 오래도 끓이고 여러 번의 그런 그것을 조절을 해서 끓여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반복적으로 실험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열구 실험을 했죠. 열구 실험했으니까 당연히 미생물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밀폐를 했죠. 밀폐를 하면 안 생긴다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수백 번의 실험을 하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열었다가 닫아보자. 사실 그냥 플러스 1 아이디어가 하나 그냥 더해진 건데 이게 굉장히 전환점인 거예요. 한번 열었다가 닫아보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열었다 닫은 플라스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생물이 생겼겠죠. 열은 동안 뭐가 눈에 안 보이지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전환점이냐? 이 당시만 해도 공기 중에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 세균들이 많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공기가 설마 무슨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열었다 닫았더니 결과가 달라지네.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 공기에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그 아주 중요한 점을 착안합니다. 이때 딱 등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파스테르예요. 당시에 이 미생물학의 연구에 가장 앞서가는 과학자예요. 다크서클 장난 아니에요. 그죠? 너무 죽도록 충성하는 파입니다. 파스테르. 하나님을 잘 믿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의 본을 받아야 되죠.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미생물학계의 가장 선두주자, 당신 최첨단 과학을 한 사람인 거예요. 자, 공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딱 알아채고 이 겉면, 붕대 같은 거죠. 겉면에다가 공기를 필터를 해가지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세균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공기에도 우리 눈에 안 보였지만 이렇게 세균들이 미생물이 많구나, 종류도 많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그때 이렇게 확신을 딱 갖고 있는 그 즈음에 프랑스 아카데미가 지금으로 치면 사이언스 네이처가 제일 과학 저널에서 최고죠. 그 당시는 프랑스 아카데미가 제일 과학적 권위가 있는 단체였어요. 거기에서 자, 우리 이거 200년 동안 싸워왔는데 이 싸움 좀 끝내자. 너무 지겹다. 제발 이거 생물이 자연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그 과학자에게 대상을 수여하겠어 라고 공표를 해요.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도전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때 누가? 파스테르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실험장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라는 것을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직접 듣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도전하고 나서 기도 무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생명이 자연 발생된다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가 이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제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밖에 없게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플라스크의 입구를 열을 가해가지고 굉장히 가느다랗게 길게 잡아 늘린 다음에 비틀면서 늘려가지고 S자로 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공기 중에 있는 공기는 들어가는데요. 공기에 떠 있는 미생물은 그 관을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러한 장치를 설계를 하게 돼요. 아주 가늘고 얇게 비틀어 가지고 S자로 만들어서요. 예. 그래서 세균은 여기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입구를 개방해 놓은 상태잖아요. 개방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자, 고기 국물을 끓였어요. 국을 끓였는데 두 달, 세 달 놔뒀는데 맑아요? 그런 일은 평상시에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장치를 하니까 계속 맑은 거예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개의 플라스크 중에 몇 개를 입구를 깹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막 들어가겠죠. 단 일주일 만에 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와, 세균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아, 이거네. 확실하다. 이걸 이제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을 수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끝. 이제 생물이 자연 발생되냐 안 되냐, 즉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화학 반응 통해서 미생물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 생물은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생물에서만 나오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하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요? 생물 속생의 법칙이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과학계에서 다 인정되는 법칙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워요. 문제는 생물 속생의 법칙을 배우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진화론을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아스러워해야 되는데 의아스러워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무생물에서 생물 안 된다며. 안 되는 법칙이 생물 속생의 법칙이잖아. 근데 왜 이거 배우고 화학 반응으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배우는 거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학생이면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안 하니까, 학자들도 안 하니까. 그냥 진화론은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그냥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일단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스팔란자니 실험에서 병에는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 다음 밑에 외부 공기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단서를 얻게 되었죠. 넘어갑니다. 거기 제가 써놓은 것들은 지금 제가 한 말들이 다 써 있으니까 복습하시기 바라고. 2번, 방가로 2번에 파스테르의 실험, 1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공기입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이 유입되는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네모, 세균들. 미생물이라고 하셔도 되고 세균이라고 하셔도 되고 박테리아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무슨 실험이에요?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스스로 생명체가 아무리 영양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됐어요. 실험으로.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 이 플라스크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파스테르의 이 백종원 플라스크 실험했던 그 실험 장치가 그대로 지금 파스테르 박물관에 남아있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뭡니까? 과학적 팩트, 과학적 사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라고 이제 결론이 꽝꽝꽝 잘 내려진 거예요. 근데 넘겨서요. 왜 진화론이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는 걸까? 이런 훌륭한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설명한 글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읽겠습니다. 제가 진화론자들은 꼼수를 부린 거예요. 과거의 지구가 현재의 지구와 다른 조건이었을지 모르잖아. 지금 네 실험은 현재 조건에서 한 거잖아. 원시 지구의 조건은 모르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과학이지. 그 가능성을 딱 닫아놓으면 과학적인 자세가 아니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시 지구의 조건은 우리가 모르니 그 조건에서는 혹시 모르지 않냐?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는 반응이 가능했을지 모르지 않냐? 그 가능성을 남겨놓고 연구를 더 해보자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모든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진화론 교육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증명이 되지도 않고
그게 발생이 됐는지, 즉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교과서에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미 뭐가 되겠어요? 교과서에서 가르쳐지면 그건 보편적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부인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도가 그때부터 이제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빠르게 1800년대 후반부터고요. 유럽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일본도 1800년대 후반부터 진화론 교육을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가 미국인데 청교도 정신 때문에 말씀에 위배되는 이론들에 대해서 철저히 처음에는 경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1900년대 초반까지도 공교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화론만 교육하는 법이 1960년대에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좀 약간 경쟁적으로 병행되어 온 구도였던 거예요. 그다음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때 이게 법이 통과돼서 창조론을 아예 공적인 교육에서 금지되게 됩니다. 그건 종교교육이라고 아예 딱 못이 박혀요. 그래서 진화론만 가르쳐지게 되고 법이 너무나 이제 상위법에서 그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우리 주는 할래요. 이제 오하이오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주는 할래요 하고 교육위원회가 다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각 주에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주는 창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도 이 상위법에서 결정이 돼버리니까 이걸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도 전에 1970년대부터 이미 진화론 교육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명체가 발생되고 이런 화학 진화적인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최근에 가르쳐진 거라서 그걸 배운 세대들이 이제 2030인 거예요. 그 40대 이하의 젊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진화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큰 2번. 세포와 생명체의 설계도. 그러면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나 DNA 이런 현대 생명공학에서 밝혀낸 그런 지식을 가지고도 다윈이 주장한 연못에서 또는 바다에서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본 지식이 조금 필요해서 세포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렵게 안 하죠? 예, 지금 요거 핵이라고 불러요. 뭐요? 예, 핵에 여기 노란색으로 뭐 이렇게 풀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를 염색사라고 해요. 우리가 염색체 아시죠? 염색체가 핵에서 보관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풀려 있어요. 네, 풀려 있다가 이제 복제될 때 다시 뭉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염색사 상태로 이렇게 풀려 있고 이게 유전 물질. 우리의 몸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이 바로 여기 핵 안에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복잡한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나머지 바탕을 다 한 번에 부릅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세포질. 예. 자, 그러면 세포는 크게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과 세포질. 근데 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질에서 한 개는 알아야 돼요. 한 개. 자, 리보솜. 예, 리보솜이라는 게 막 여기저기 떠 있어요. 예. 이게 뭐 하는 공장인데 얘가 뭐 하는 공장이면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우리 세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단백질을 생산하는 일인데 그걸 하는 기관이 리보솜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세포 안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자체가 일단 신기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 들어갑니다. 유전 물질이 DNA라고 부르죠? 여기에 이제 생명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4가지 염기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코딩이란 말이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코딩 컴퓨터에서 제가 나는 하울람 처치에 왔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그 문장이 저장됩니까? 0과 1로 변환돼서 저장됩니까? 0과 1로 변환돼서 저장되죠. 그걸 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눈은 이렇게 생겼다, 내 코는 이렇게 생겼다. 그 생명체 정보가 있을 건데 요 모양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코딩해가지고 DNA에다 저장하는 건데 그러면 0과 1로 코딩되듯이 생명체 정보도 뭔가 코딩시키는 그 암호 체계가 있겠죠. 그 암호 체계가 뭐냐면은 4가지 염기인데 그 염기가 ATCG예요. 뭐라고요? 예, 요게 염기 분자들의 이름이에요. 아데닌,
티민, 시토신, 그다음에 구아닌 이렇게 되는데 이 네 개가 0과 1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저장하듯 ATCG가 반복적으로 배열됨으로써 생명체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단 뭐하다, 복잡하다, 그죠? 복잡하다. 그리고 컴퓨터에 그 엄청난 정보가 0과 1 두 글자로 저장이 가능한데 얘는 네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정보 시스템보다 얘가 훨씬 더 한층 더 높은 정보 시스템이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ATCG가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배열이 되어가지고 정보를 저장하는데 정보를 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 정보를 보관하는 게 DNA. 이 DNA를 복제하는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제를 할 때는 원리가 있는데 이 복제의 규칙이 뭐냐? A는 누구하고만 T하고만 결합을 하는 게 원리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C는 누구하고만 G하고만 결합을 하는 게 원리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70쪽 동그라미 1번에 유전 정보. 자, 유전 정보가 이제 그 핵안에 들어있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 바깥에는 세포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와서 유전 정보와 염기 부분에 첫 번째 네모는 염기 부분. 이게 어느 부분이라고요? 사다리 같은 부분. 여기 그림에서 어디가 염기일까요? 여기 이렇게 꼬여있는 요 부분이 아니고 요 가운데 사다리 부분. 요게 염기가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다 이렇게 반반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느낌이 오셨죠? 만약에 얘가 A면 얘는 뭐여야 돼요? 얘가 C면은 아유, 그렇죠. 훌륭한 학생들이십니다. 한 번에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배열되느냐가 우리의 생체의 정보가 거기 코딩되어 있는 거다.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복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네모 박스 밑에 유전자, 그 밑에는 뭐를 제조하는 부분이에요? 유전자는 단백질을 제조하는 정보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유전자라고 불러요. 자, 넘깁니다. 똑같은 그림 나오죠? A는 누구와? T와 C는 G와 그대로. 자, 그러면 복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정보를 바꾼다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별표예요. 아, 우리 세포의 시스템은 정보를 변경시키는 시스템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보를 복제, 그대로 복사, 그야말로 카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정보를 보존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좀 오기 시작하시죠? 그러나 복제 중에 염기가 디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뭐다? 돌연변이에요. 자, 그럼 디스매치가 뭔지 여기 잠깐 화면 보실게요. 요거 정상적으로 결합됐어요? 그 옆에는요? 그 옆에 한번 쭉 검토해 보시죠. 다 지금 복제가 정상적으로 됐죠? 근데 여기는 지금 T니까 뭐가 와야 돼요? 원래는? A가 와야지 되는데 G가 온 거예요.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진 않는데 한 번씩 일어나요. 이런 거를 DNA 디스매치, 잘못 연결됐다, 결합됐다 그 뜻이고, 요게 한번 다시 복제 과정을 거칠 때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돼요. 예, 그래서 돌연변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돌연변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돌연변이가 정상이면은 정보가 잘 변경된다는 의미인데, 돌연변이는 흔치 않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정보가 그대로 카피되는 게 정상인 거고, 바뀌면은 얘는 지금 잘못된 거라는 것이 이미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축복하면서 막 저한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돌연변이를 낳아라 이렇게 축복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벌써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 돌연변이는 어떤 거다? 좋은 게 아니다. 나쁜 거다. 이거는 정보가 디스매치돼서 잘못된 정보, 오류난 정보 때문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다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과학이에요.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럼 화면 보십시다. 그럼 정보가 이 유전자 정보가 뭐 하는 거냐? 유전자는 아까 뭘 만드는 정보라 했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라 했어요. 그럼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많아요. 유전자가 25,00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25,000가지 중에 책처럼 다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손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손톱 단백질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란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인슐린 단백질 부분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25,000개의 정보를 다 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인슐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슐린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인슐린 정보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게 카피가 돼요. 지금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카피가 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카피된 정보를, 카피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핵 안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핵 바깥으로 보내서 핵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리보솜이라는 공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카피된 정보가 리보솜으로 도착하죠. 그러면 리보솜에서 이 정보를 탁탁탁탁 해독을 해요. 암호니까 암호를 뭐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독하는 장치가 바로 리보솜이고, 해독함과 동시에 명령을 와이파이로 내려요. 무슨 선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신호를 받아요. 그래서 뭘 가져오냐면 그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져옵니다. 그 아미노산을 착착착착 순서대로 수백 개를 연결해야 비로소 단백질 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미노산들이 쭈루루루루루 수백 개가 연결된 지금 그림이에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순서가 틀려도 안 되고요. 방향이 틀려도 안 돼요. 아미노산에는 방향이 있어요. 회전이 오른쪽으로 되는 게 있고 왼쪽으로 되는 게 있는데 생명체에는 왼쪽 회전만 씁니다. 그러니까 종류도 맞아야 되고, 우리 과정 시간에 배운 아미노산, 생명체에 사용되는 거 몇 가지? 20가지. 그 뭐라고 배우셨어요? 필수 아미노산. 바로 그거예요. 이 20가지 중에 불러오는 종류대로 탁탁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종류도 바뀌면 안 되고 방향도 바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건 사슬 모양이잖아요. 사슬 모양이죠? 근데 요게 다 연결이 되면 접는 공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모양으로 인슐린이 접힌 모양이 다르고, 헤모글로빈이 접힌 모양이 다르고, 엘라스틴이 접힌 모양이 다르고, 이렇게 10만 가지가 넘는 단백질이 전부 다 각각 구조가 다른데 너무 복잡해요. 지금 이건 헤모글로빈의 구조거든요. 복잡하죠? 단백질 분자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인간들이라고 하니까 좀 비하하는 것 같은데, 훌륭한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경진 대회도 했어요. 자기네가 분석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나와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했는데도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속도가 잘 안 나가지고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AI를 도입했어요. 네, 또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걸 AI에게 분석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얘가 막 1년에 막 몇만 개씩 막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노벨상을 누가 받았어요? AI가 받았어요. 네, 생리학 분야에 24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받은 거지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이 분야는 비약적 발전이 되는 분야인 거예요. 그냥 뭐 선풍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프가 만약에 이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왔다면은 AI를 도입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단백질의 이 구조를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해요? 얘가 단백질의 구조가 곧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게 항체예요. 그리고 또 병원균도 결국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필요한 단백질 말고도 각각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병원균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도 있죠. 이런 것들 다 구조를 분석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약품도 만들 수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세요.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 하나의 도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중앙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이 핵은 도서관이야. 매우 복잡한 도서관. 책이 어느 정도 있어요? 사람의 세포로 치면 세포 하나에 1000페이지 책 1000권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높이 쌓으면은 아파트 15층 높이에요. 그런 책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죠? 네. 아파트 15층 높이의 책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여러분의 세포 한 개에.
그러면 각 세포마다 그만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초등부 캠프 할 때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내 몸에 있는 이 DNA를 전부 다 연결하면 얼마큼 길이가 될까 이거 맞추기 하는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재미로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내 몸에 있는 DNA를 다 꺼내가지고 길이를 다 연결해가지고 하면 자 일단 단위를 말씀드릴게요. 지구에서 달까지 지구에서 달까지 한 약 18,000번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하나에 자 옆에 사람을 보고 너는 정보 덩어리야. 한마디 더 너는 고급 정보 덩어리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엄청난 고급 정보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도서관만 있다고 한번 해봐요. 도시에 아무것도 없고 도서관만 있어.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아니 버스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도서관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단 1000페이지 1000권이 들어있다는 거에 일단 와 어메이징 이거지만 세포는 그것만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뭐 해줘야 돼요? 걔는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를 가지고 해독하고 운영해서 단백질을 제조해내는 그런 공장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네요? 에너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발전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들다 보면은 재료가 그 쓰레기가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럼 쓰레기 처리 장치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떤 재료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네, 재활용 처리 장치도 들어있어요. 세포 안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군대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다 있어요. 세포 하나가 그 역할들을 다 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세포 하나를 거대한 공업도시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류 시스템, 운송 시스템이 있어요. 자, 만들었어요. 자, 손톱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손톱을 달랑달랑 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톱은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포에서 손톱 단백질을 만들었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손톱으로 보내야죠. 인슐린을 만들었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혈관으로 보내야죠. 다른 데로 막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주소지에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기에 만들어서 보내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요. 우연히? 저절로? 그런 말이 너무나 무색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어서 진화론을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뒤틀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정리하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단백질 제조 첫 번째는 거기에 복사라고 쓰시고요. 첫 번째 박스에 동그라미 4번에 복사인데 사실 더 정확한 말은 전사예요. 전사. 유전자 정보를 전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과학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그 과학적인 용어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 박스는 어디로 전달돼요? 리보솜. 거기서 뭘 불러와요? 아미노산. 그것이 쭈루루루 연결되면은 접히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능적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기능적 단백질. 자, 그런데 세포 안에서는 이게 척척척 이루어진단 말이죠. 1초. 자, 지금 이 순간 1초. 여러분의 몸에서 적혈구가 몇 개나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200만 개.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2억 5천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1초. 자, 곱하세요. 200만 곱하기 2억 5천만.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눈물이 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내 몸 하나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포가 열일하고 있구나. 엄청난 일을 생명작용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 세포 안에서는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이 일이 세포 밖에서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능적 단백질이 세포 밖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실험실에서 특수한 장치를 해놓고 거기서 조합을 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일은 있지만
연못이나 호수나 바다 같은 그냥 자연 환경에서 저절로 기능적 단백질이 조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진다고요? 네, 그게 중요한 지금 쟁점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도 포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막판 항상 종지부를 딱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포기를 안 하니까 여기까지 가서 우리가 꽝 찍읍시다. 이제 확률을 얘기하니까 아마 어저께 얘기했던 거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으시면 감사하고 어제도 가다 이제 끝에 가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빅뱅론을 이래도 안 버려 저래도 안 버려 계속 가설을 더 넣어서 살렸잖아요. 끝에 가가지고 어느 확률에 부딪혔어요? 우주가 지금 평평도를 유지하는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거슬러서 가가지고 물질이 얼마큼 있어야 되는지 따져봤더니 그게 확률이 어땠어요? 10의 60승분의 1이었죠. 예, 그거 전체 지구의 모래 아래 하나를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주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 자, 근데 지금 이 확률은 어때요? 10에 지금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10에 390승분의 1. 이게 뭐냐면 기능적 단백질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거 이제 따져볼 건데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이제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암호가 10자리인 자물쇠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도둑이 이 집에 뭐 금은 보화가 가득해서 따야 되겠어요. 그럼 10자리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10자리를 다 맞춰야 되는데 한 자리마다 숫자가 10개가 올 수 있어요. 0부터 9까지. 그러면 한 자리에 10개가 올 수 있으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번 해야 되죠. 그게 10의 10승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가지 조합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도둑은 몇 가지 조합을 해봐야지 그 중에 하나만 정답이에요? 100억 조합을 해봐야 돼요. 뭐 운 좋게 중간에 걸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능성은 100억 가지 중에 하나만 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둑이 손이 아주 빨라가지고 10초에 한 조합씩 맞춘다고 해보죠. 10초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앞에 맞춘 숫자를 다 기억해야 돼. 100억 가지를 할 동안 했던 거 또 하고 그러면 시간만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가지를 막 다 해보면은 100년 동안 단 3%밖에는 시도할 수가 없고요. 10초에 하나씩 하는데도요. 다 맞춰보려면 얼마큼 걸린다고요? 3170년이 걸립니다. 도둑질이 날까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나을까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한 거예요. 더글라스 X라는 과학자가 아주 작심을 하고 실험을 도전을 했어요.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이 우연히 저절로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려면은 얼마의 가능성일까 이렇게 따져보려는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DNA 중에서 이제 위치를 지정하는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150개의 자리를 무작위적으로 아미노산을 체인지 시키는 거죠. 무작위적으로. 그럼 이거는 아까 10개의 자리에 각각의 자리에 10개씩 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자리가 몇 개예요? 150개의 자리가 있는 거고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가지니까? 20가지니까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아미노산은 몇 개예요? 20가지죠. 그래서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를 몇 번 해야 돼요? 15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기능적 단백질은 단 한 조합만 가능한 거예요. 원하는 그 조합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의 가능성이 아까 10에 390승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10초에 하나씩 똑같이 우리 계산을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10초에 한 조합씩 따라라라라라 맞춘다고 해보고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50개의 아미노산을 무작위로 배열시켜서 기능적 단백질 한 분자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3170년 곱하기 10에 39승년이 걸려요.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우리 세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고 단백질 한 분자. 그것도 150개로 이루어진 단백질은 매우 단순한 단백질이에요. 인간의 단백질들은 평균적으로 375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150개 정도는 단순한 거 만드는 걸 따진 건데 복잡한 건 너무 힘드니까 단순한 걸로 한 거예요, 지금. 아,
자, 지금 이게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10의 39승년이죠. 우리 138억 년이 빅뱅이 제시하는 우주 진화 역사예요. 그럼 138억 년이니까는 승으로 하면 몇 승이에요? 10의 10승년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우주의 진화 역사를 다 갖다 줘도 단백질 분자 하나를 만들 시간이 훨씬 부족하죠.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나 과학 좀 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딴지를 걸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그거 10초에 하나씩 맞춘 건데 한 번에 무대기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되잖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초를 1초를 바꾼들 또는 10초에 100만 가게가 만들어진들, 자 10초에 10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기 지수를 까는데 6만 까면 돼요. 그러면 10에 30 몇 승이 돼요? 예, 33승이 돼요. 예,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 막대한 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20승쯤 깔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무대기로 만들어진다고 화학 반응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무대기로 지금 그런 가능성들이 계산된다 하더라도 우주 나이 전체를 줘도 기능적 단백질 분자 한 개를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진화를 논하고 어디 외계 행성에서 무슨 진화를 논합니까? 단백질 분자 하나가 안 만들어지는데 현실이 이거예요. 분통 터지죠. 이런 상황의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 게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단백질 분자 하나가 우연히 조합되려면 10의 390승번의 시도 중 한 번만 가능하다. 이는 100개의 동전을 모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걸 몇 번? 13번 연거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이 가능성이지 실제로는 우주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선동이에요. 예, 예를 들면 10에 한 12승 이 정도.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우주에서 일어날 가능성의 마지노선을 10의 40승분의 1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값이면은 우리가 가능성이란 말을 붙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과학자들은 원래 가능성을 따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대신 가설이라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의 범위를 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같이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래도 가능한 것처럼 무한번의 빅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한번의 확률이 아니면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우주의 시작이든 생명의 시작이든 어때요? 예, 불가능해요. 자연적 과정으로는 불가능하고 지금 딱 여기에서 느끼시는 게 뭘까요? 아, 우주는 아까 어저께 10의 60승분의 1이었는데 단백질 분자 하나가 우주가 생성되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느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하다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감기를 치료하는 거나 암을 치료하는 거 똑같은 거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세포를 만드는 거나 우주를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더 섬세하게 디자인하셨다? 생명체를 더 섬세하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자, 정리합시다. 거기 한번 써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3170년 쓰셨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20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넘어가서 3번, 동그라미 3번에 3170년에 몇 배를 해야 돼요? 10의 39승. 요즘은 39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밑에 100개의 동전 모두 다 13번이나 앞면이 나와야 되는 확률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밑에 글은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지경이 되니까 이제 정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 보내고 있으니까 뭐라고 보냈는지 좀 알려주세요. 메롱? 하울라? 철치 포커스 뭐든지. 지금 여기에 제가 쓴 문장을 구성하는 낮자들이 다 들어있지만 보기 전까지는 답을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울람 처치에 와가지고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요 낮자를 퍼즐로 만들어 저기 블럭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던지고 다시 주워 담고 던지고 주워 담고 8시간씩 매일 그 일을 하다가 집에 가고 이렇게 1년 동안 한다고 해보죠. 그렇게 하면은 이 문장 나오겠습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정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는 무작위적으로는 생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 있더라도, 즉 바다에 막 아미노산 단백질 만들 수 있는 성분들이 다 둥둥 떠 있어. 그런다 하더라도 무작위적인 배열로는 정보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한 결과를 생성하는 선택 가능한 문자의 서열 또는 배열. 정보는 의해서만 가능할까요? 자, 지금 요게 중요합니다. 특정한 결과라는 건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로미오의 로자를 만들 건지 줄리엣의 줄자를 만들 건지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결과를 내가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 목적은 곧 의도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로자를 만들고자 한다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리을과 오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한 결과를 의도하고 그거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배열해야지만 뭐가 된다?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뭐라고 말해줬어요? 너는 정보 덩어리야. 몸 전체가 우리가 지금 정보 덩어리인데 지구에서 달까지 18,000번이나 갈 수 있는 정보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데 이 정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과 의도대로 선택해서 배열해야지만 정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정보를 누가 의도했냐 이 말이죠. 누가 선택했냐 이 말이죠. 누가 배열했냐 이 말이죠. 그걸 배열하신 분이 없이는 정보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를 선택하고 오를 선택해야 로자가 된다라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건 지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세포가 난 하나님이 만들었어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보는 지성적인 존재가 만들 수밖에 없는데 지성을 가지신 창조주?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만드셔야지만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빌 게이츠도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그 다음에 훨씬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0과 1로 코딩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니까 DNA를 보니까 이건 더 복잡해. 그리고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세포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 정보를 처리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마이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의 복잡성, 설계 논리 및 정보 저장 밀도에서 인간이 개발한 것을 담긴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슨 기술이요? 나노 기술. 보이지 않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의 그 작은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처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고도의 기술이라는 거죠. 놀랍죠? 네. 자, 다양한 화학 진화 이론에서 많은 결함을 밝혀냈지만 특히 그 이론들이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였다. 그러니까 화학 진화, 즉 물질이 생명이 된다.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라는 그 이론에 많은 결함이 있는데 가장 봉착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라는 거죠? 정보의 기원. 물질이 무작위적으로 배열했는데 정보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영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영원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확정을 하냐. 그렇게 아예 가능성을 딱 막는 것은 비과학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다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아미노산 150개를 배열하려면은 이런 확률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곤조곤 설명을 해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 우리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쉽잖아요. 제가 설명한 거 들으니까 쉽죠? 예, 그러니까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여러분 저도 제 책을 공부해요. 예, 저희 강사들이 제 책을 보고 놀래요. 제가 훈련 와가지고. 책은요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제가 썼는데 제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책을 한 번 읽고 다 안다는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가 뭔지를, 지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뭐 그런 얘기던데. 그런 사람은 사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적인 이 교류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이니까 이제 대해주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꼭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생명의 화학 기원에 대해,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평생 화학 진화 이론의 선두주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과학자로서 살아가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보내는 동안 생명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그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DNA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서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와, 이게 그냥 화학 반응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나도 이제 거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 사람이 전환을 해가지고 창조를 전하는 사람, 지적 설계를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학 진화론자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페이지 중에는 이런 이제 페이지가 있어요. 유전 정보를 배우는 페이지인데 유전 정보를 배우고 나서 그냥 유전 정보만 배우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요 말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이런 게 이제 잘못된 교육인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형질을 나타내는 방법은 모두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메바든 고등어든 인간이든 세포 안에 무슨 뭘로? DNA로 정보를 저장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네. 이렇게 맞는 말을 잘 가르친 다음에 그다음 뭐라냐면 이것은 지구의 유전 암호 체계를 이용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 이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한 세포가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생물들로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해 왔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메바도 DNA를 가지고 있고 고등어도 DNA를 가지고 있고 원숭이도 DNA를 가지고 있고 인간도 DNA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다 한 조상에서 왔구나. 같은 정보 저장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배우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선생님, 좀 논리가 이상한데요? 자, 질문할 수 있는 학생.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 이게 상당히 저급한 논리예요. 보실까요? 지금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진화론의 논리예요.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한 세포가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 같은 정보 저장 방식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흘러왔다. 아까 지금 교과서 페이지 보시면 정보가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진화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 전쟁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예민한 것들이에요. 진화의 연속성 이런 말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말이고요. 정보가 흘러간다 이런 걸도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말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그 진화론적 논리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 말이 맞으려면 모두 맞아야 되냐면 이것도 맞아야 돼요. TV, 핸드폰, 태블릿, 드론에 다 반도체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죠. 정보 저장 방식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렇게 진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맞으면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무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DNA 정보 저장 방식인데 얘는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얘는 저절로 안 되는데. 예, 이런 건 아주 저급한 논리로 지금 아이들을 세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장에 자꾸 노출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계속 진화적 관점을 장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고 체계 자체를 진화론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진화의 연속성이 맞으려면은, 즉 하나의 단순한 그 세포로부터 계속 우리가 진화적인 연속성으로 이렇게 자손이 되어서 온 거라면은 DNA가 계속 복제될 때마다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뒤에 숫자가 너덜너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31억 쌍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으로 변해오는 동물들이 뭐 30억 9,999 뭐 이런 게 30억 또 99,098 뭐 이런 게 너덜너덜한 것들이 주르르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딱 인간으로 딱 설계된 게 아니라 계속 어떠한 공통 조상으로부터 복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인간이 된 거라면은 너덜너덜 비슷한 정보의 그 양을 가진 다른 동물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동물들의 DNA를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런 너덜너덜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사람은 31억 쌍인데 생쥐는 딱 27억 쌍이에요. 또 복어는 3,800만 쌍. 어떤 동물 간의 연결성, 연속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DNA 양을 유지해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도 몇 쌍일까요? 31억 쌍. 복어가 새끼를 낳으면 몇 쌍일까요? 3,800만 쌍.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양이 유지되는 시스템이지 아까 정보가 복제되는 건 그대로 정보를 보존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똑같아요. 그 복제를 통해서 자손을 만들기 때문에 자손의 DNA 양도 유지되는 시스템이지 걔를 계속 변경해가지고 뭐 하나가 추가되고 하나가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 자체에 여러 다양한 양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게 위트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아메바가 6,700억 쌍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는 DNA를. 인간하고도 비교해도 훨씬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갖고 있어요.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나? DNA 양만 치면은 얘를 단순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C value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C value.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걸 설명할 수 없어서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우리한테는 패러독스가 아니에요. 자, 간단한 생물의 대명사인 아메바는 사람보다 무려 220배나 더 많아. 그다음에 도룡령은 40배나 더 많아. 그럼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C value 패러독스라고 한다. 진화론은 각종의 생명체들이 동일한 C value를 가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왜 같은 종은 동일한 DNA를 계속 유지하고 다른 종과는 전혀 다른 DNA량이 구분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증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논리적이고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유전 법칙에 의해 여전히 같은 종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인간 부모 밑에서 인간 자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유전 법칙을 거스리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모의 DNA 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진화라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생명체는 언제나 동일한 C value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우리 79쪽에 하나의 세포가 우리 모두의 첫 조상이라면, 그렇죠? 각 생물의 DNA는 서로 진화론이 맞다면 어때야 돼요? 진화적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숫자들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동물들의 DNA 양을 쭉 검토해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넘겨서 동그라미 2번. DNA가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라는 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DNA가 불연속적인데 무슨 진화야,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무려 아메바가 몇 쌍? 6,700억 쌍 진화됐다며. 그럼 이 사람들은 DNA가 줄어들면서 인간이 됐어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연속성이 나타나야지 또 한번 치셔야죠. 그죠? 예. 이렇게 배우면 그 다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내려가서 사람은 31억 쌍. 아메바가 사람보다 220배나 더 많이 있어요. 지금 DNA가. 자, 밑에 내려가서 C-밸류 현상. 각 생물의 DNA 양이 같은 종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동일하게. 그거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정보가 물려진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정보가 보존되는 한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생겨야 진화죠. 그다음 밑에, 그럼 이거는 뭐랑 일치하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인 거죠. 왜요? 처음에 첫 조상들, 코끼리 조상, 호랑이 조상, 그죠? 또 뭐 있습니까? 개 조상, 또 뭐 있습니까? 말 조상,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신 그 첫 조상들에게 넣어놓으신 DNA가 있잖아요. 그게 각 조상으로부터 자손에게 유전 법칙에 의해서 물려졌잖아요. 그러므로 C-밸류가 계속 유지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므로 종류가 뭐 하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밑에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내가 생물을 지었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생물을 지으셨다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한 장 안에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 잔소리하는 엄마 같아요. 불 끄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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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끄고 10번 하는 거예요. 집 나갈 때 에어컨 꺼라, 에어컨 꺼라, 에어컨 꺼라, 에어컨 꺼라 10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한 장을 서술하시는데 10번을 무슨 뜻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아. 내가 종류대로 창조했어. 내가 그 각 종류에다 DNA를 설계해서 넣어놨어. 유전 법칙에 따라서 물려지고 있을 뿐이지 흘러가는 거 아니야. 연속적인 거 아니고 불연속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6째 날도 마찬가지로, 그죠? 예, 육지동물 만드실 때도 종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학적 사실은 뭐냐? 같은 종류, 얘는 뭐예요? 종류, 닭 종류. 종류 안에서는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하죠? 색깔, 크기, 모양, 습성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강아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종류 어디서? 안에서. 종류 안에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 말들이 다 유전 정보량이 같을까요? 벌써 자신이 없어지셨어요? 이 말과 이 말이 C-밸류가 같을 거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둘 다 말이니까 같은 말의 염색체 양이 같습니다. DNA 양이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요. 예. 같은 종류 안에서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왔지만 다 똑같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변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똑같은 자손이 나오지 않게. 그래서 사람만 다 똑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개도 고양이도 자손이 다 똑같지 않게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전 법칙을 설계해 놓으셨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딱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은 여기서 이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부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은 부여된다. 예,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뭘 세뇌시키고 있어요? 생명은 발생된다라고 세뇌시키고 있어요. 자연 발생. 그것도 물질이 반응해서. 이 두 가르침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가르침이에요. 섞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신지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화도 잘 모르고 창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성경도 제대로 안 믿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잘 알면 진화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진화를 정말로 신봉한다면은 창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두 개는 함께 갈 수 없다. 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참, 지금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에게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더 명확하게 말해줍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0.1초 만에 나와야 되는 대답이 교회 가서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왜요? 육체적 생명 다르고 진화의 생명 다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생명은 다 다른 생명이야. 종류가 달라. 아니요, 같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입니다.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지금 이 시간 1초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1번, 처음부터 완벽하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식 능력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셨죠. 암컷, 수컷 생식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지만 자연 발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아니에요. 실험이 보여줬잖아요. 생명은 또 까먹으셨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파스텔의 생물 속생의 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적 사실은 뭐예요? 일치해요. 과학과 성경이 충돌해요? 아니요. 과학적 사실은 늘 성경과 함께 일치해요. 자, 그다음 밑에 점진적 전이 과정. 진화론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변해온 전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생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암시를 성경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불연속적이다.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말씀들은 쓰십시오. 집에 가서 숙제로 하십시오. 동그라미 2번. 신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은 오직 그분으로부터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랑스럽죠.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부심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내놔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괜히 위축됐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미 앞서 있고 어떤 지식이 오더라도 그 말씀이 그것을 이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 그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우리 초등부 캠프 할 때도 이 질문 꼭 합니다. 얘들아,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봐. 대답해 보세요. 뭐가 남았는지. 자, 지금 제가 밑줄 쫙 한 데서 성경책이 끝났어. 뭐가 남았어요? 흙으로 빚은? 흙으로 지은 아담? 동상. 그죠? 아담 흙덩어리, 하와 흙덩어리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생명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흙으로 빚으셨는데 하나님이 빚으시면 그냥 흙이 생명이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흙이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엮일 뻔했지.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주 말을 정말 교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못하실 게 뭐야? 왜 아메바를 고등어로 못 만들어?
왜 고등어를 개구리로 못 만들어? 왜 어류를 양서류를 양서류를 파충류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진화의 과정으로 창조할 수 있잖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다 딱 붙여가지고 마치 하나님 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창조의 과정에서도 물질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빚어놓은 형상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뭘 넣으셨을 때, 생명을 넣으셨을 때 우리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나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왔다, 물질로부터 왔다라는 암시를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이신 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신 분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생명이신 분과 끊어지게 됐을 때 죽게 된 거예요. 다시 사는 길은 생명이신 그분께 붙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끊임없이 이 생명이 누군지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우주의 시작, 지구의 역사, 생명의 시작 보시면 아시겠죠? 진화론이 누구를 가리고 있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리는 그런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85쪽에 마무리 지으면서 읽어보겠어요. 85쪽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는데요. 생명의 원천은 거기부터 읽을 건데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한 언어로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선포한다. 여기에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유지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나 자신을 나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조차 생명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 없이 생명을 논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에 관한 싸움은 그 본질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면 다음 세대는 교회로 돌아올 수 없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생명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선포하고 가르치고 변증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잃어버린 생명을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는지를 찾지 않고 허무에 길들여진 길을 가고 말 것이다. 맞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선포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것에 맞는 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되셨죠?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